안녕하세요, 민수입니다. 저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학부 전공은 정치 외교학입니다. 근데 사실 정치인이 되고 싶다거나 외교관이 되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에 정치 외교학과를 간 건 아니었고, 단순히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이 재밌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그것도 그냥 정치 과목 점수가 잘 나와서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회과학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재미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덕에 지인 중 다수가 저처럼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 중에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사람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우연히 정치인을 꿈꿔왔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분을 알게 돼서 민수다로 모시게 됐습니다. 정치에 무엇이 좋아서 혹은 무슨 이유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정치인을 하고 싶어 하고 정치의 뜻이 있는 김동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2025년도 기준 하반기 기준으로 야당 중진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 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MBTI는 ENTJ고요. 네. 그리고 정치를 하고 싶지만 학부 전공은 사실 정치랑은 연관은 없는 컴퓨터 과학이랑 이제 군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가 하고 싶어서 군사학을 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문에 좀 기초 베이스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전략적인 것도 그렇고 전쟁을 하려면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를 좀 알았고,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술이 결국 나라를 먹여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학도가 되려는 건 아니었고, 페이퍼 한 장을 보더라도 공학도의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봐야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래야 참모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시야를 가져야지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컴퓨터과학을 했고, 지금은 전혀 전공과 연관 없는 입법기관에서 보좌진 역할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비서관으로 일하고 계신 건데, 네네. 국회 비서관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때는 드라마 보좌관이라고 해서 네. 한번 이제 JTBC였나요? 어디서 이제 반영을 해서 좀 사람들이 조금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흔히 비서, 특히 보좌진이라고 하면은 드라마상에서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하면 보좌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그리고 6급, 7급, 8급, 9급 각 1명씩, 그리고 인턴 비서까지 총 9명이 의원님을 보좌하게 되고요. 그들은 모두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대우를 똑같이 받고 일을 합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의정 활동을 보좌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 하면 입법부에서 입법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거나 법안에 관련된 것들을 보좌하면서 일을 하고요. 국회의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지역 기반으로 당선되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로 되는 비례의원도 있지만, 보통 지역구 의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역 공약 사업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보좌진들이 민원도 많이 듣고 실제로 주민들도 많이 만나면서 현안 같은 것도 정리해서도 의원님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보고도 드리고, 메시지 같은 것도 어떻게 내야 하고, 또 나라나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같이 의원님이랑 의논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원님이 지시하시는 거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것과 별개로 보좌진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아젠다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네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역할이 당연히 다 다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교육부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일도 하고, 사실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해서 매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하는데, 네.
입법부의 역할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맞지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하는데 그때 보통 본인 의원님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모시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여서 말 그대로 국토와 교통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뭐 한국도로공사, 그다음에 인천공항 뭐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바뀌시면서 크게는 기획재정부, 그래서 나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잘 쓰이는지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됐고 하는지, 또 한국은행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 한국의 물가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미국이 금리를 내리네 높이네 할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관해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네, 그다음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런 것도 다 기획재정위원회여가지고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뭐 세금에 대한 것들도 하고, 또 관세청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청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뭐 마약을 잡는 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진 않은지,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면 입법부에서 증액을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뭐 통계청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통계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는 조사들이 뭐 세 가지 있습니다. 경제총조사, 인구총조사, 농어촌 총조사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보통 5년 단위 주기로 이루어지고 국가 기반의 기본적인 그 계획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계획 수반하는 거 소위 통계청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그렇게 못하게 또 그런 감사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해요. 그러게요. 예. 엄청 많은데요. 예,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쭉 듣기만 해도 하나씩 다 엄청 중요한 일이다. 네, 맞아요. 또 중요한 일이네. 또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네. 네. 또 중요한 일이네라는 것만 자꾸 나와서 네. 굉장히 네.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올라운더가 돼야 됩니다. 다 잘해야 돼요. 사실 저도 아까 처음에 정치외교학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인지 국회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국회 인턴 같은 거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결국 가진 않았지만 못했지만, 그래서 이 동현님 나오신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라는 게 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게요. 다 잘해야 돼요. 혹시 워라벨은 어떤가요? 사실 소위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캠프나 혹은 네. 물론 공개 채용도 하긴 하지만요. 보통 그런 어떤 다양한 경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워라벨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말은 곧 워라벨은 없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죠. 뭐 국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직책, 보좌진 사이에서도 다양한 직책들이 있지만 보통 그런 걸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은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뭐 본인이 일 잘해서 그냥 그 시간 안에 다 끝낸다고 하더라도 뭐 필리버스터 기간이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갑자기 본회의가 밤 늦게 시작된다고 하면 와야 된다든지,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밤 10시에 끝나니까요. 또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뭐 행정기관에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글쎄 워라벨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뜻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밸런스를 지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닌 분들은 뭐 편하게 그냥 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아직 그런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대부분 네. 이제 열심히 하시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그만큼 내가 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가신 분들이 많은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가만히 있다 보면 도태되는 조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이슈가 터지고 네네.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소위 이슈 트래킹이 안 되니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신문을 봐야지 알고 신문을 보고 이해하려면 계속 뭔가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비서관 또는 이제 보좌관실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전공이 필요하다던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채용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실 채용이라는 사이트에서 각 의원실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채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거 캠프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을 뽑기는 하죠. 왜냐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의원님과 보좌진 사이의 그 신뢰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지역구 기반의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즉 유권자들을 기용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온 케이스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되게 아니면 뭐 소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좀 법조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영역은 완전 다른데 어쨌든 법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은 여기서 일하기가 좀 수월하니까요. 그러게요. 굉장히 다양한 루트가 있네요. 네네, 완전 다양합니다. 동현님은 어떻게 일하시게 되는지 좀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그 야당이었죠. 야당 대표 이준석 대표가 소위 선거를 하게 되면은 여야 할 거 없이 방송에서 정강정책 연설이라는 거를 해야 됩니다. 당에 우리는 이러한 이념과 이러한 신념을 갖고 이러한 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라는 거를 말하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라는 소위 어떤 직책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때는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좀 끌어들이겠다라는 걸로 이제 국민들 대상으로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제가 지원을 하게 됐고, 뭐 감사하게도 거기서 좋은 결과로 우승을 하게 돼서 1등은 MBC에서 20분간 방송 연설하고, 그다음에 네. 20분간 라디오 연설을 하게 됐고, 2등은 KBS에서 방송 똑같이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해서 MBC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선 캠프가 청계천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청계천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서, 제가 집이 용산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용산구에 있는 구의원이랑 좀 이렇게 아무래도 지역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들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구의원이 먼저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당협으로 가게 됐고, 그때 이제 당시에 구청장 선거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지금 현직 용산구청장 박기영 청장님이 이렇게 같이 한번 캠프를 뛰어보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장님 그 당시 후보님을 수행을 하고 도우면서 한 3개월 정도 같이 선거를 뛰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캠프에 네, 가입해서 선거 활동을 같이 하고 당선까지 되시고, 보통 당선이 되면 같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청장실에. 근데 저는 좋은 제안을 주셨지만 그 별개로 그때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이셨고, 용산구에서 4선, 용산구에서는 초선이었고 이제 영등포에 3선을 하셨지만 어쨌든 4선 국회의원이신 권영세 의원님의 인턴 자리도 땄다고 해서 급수는 어떻게 보면 구청이 더 높은데, 저는 그때 당시에 29살, 28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조금 더 낮은 직책에서 더 큰 조직에서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국회를 선택해서 가게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인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 이제 4년 정도 오래되셨군요. 네, 여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물론 이 뜻이 있으셨고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잘 몰랐지만 관심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 정강 정책 연설에 대한 공모전을 나가신 것도 너무 놀랐고, 거기서 이제 1등을 하셔서 당시 국민의힘 정당의 정책과 정강을 발표하는 연설을 동현님께서 맡아서 하신 거네요. 네네네. 제 이야기를 녹여서. 네. 이게 그 연설자에게 조금 어느 정도의 자유권이 조금 주어지나 보네요. 네. 자기 얘기를 보통 많이 하고요. 네.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만 보통 제 이야기를 좀 넣어서 했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보기도 했고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분들이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또는 다른 직업인 분들이 뭔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동현님은 그런 케이스보다는 바로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뭔가 그런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저는 이제 악군단 ROTC 장교로 2020년에 전역을 하고, 뭐 그때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취업 준비를 그때는 이제 다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좀 제 무기가 소위 저의 어떤 전문적인 그런 뭐
스페셜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게 라이센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의 어떤 캐릭터나 저를 어떤 브랜딩을 해서 뭔가 그런 게 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아나운서나 기자 같은 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뭐 말을 잘하고 뭐 목소리가 좋고 이런 얘기도 좀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공과 별개로. 왜냐면 군대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일 잘하는 거랑 그 뭐 전공이 어쩌고 학교에서 공부 잘했고는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 다르죠. 네, 특히 군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유연한 사고,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거, 뭐 약간 이런 게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건 제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주인 의식이 좀 강하고 그 상황에 좀 몰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네.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소대장이었는데 이 병사들 대상으로 내가 얘네들이랑 이거 전쟁하다가 이거 이길 수 있나? 그런 거 떠나서 이거 얘네들한테 이거 맡길 수 있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상황에 좀 몰입을 하는 거,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을 하든 좀 비전도 봐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뭐 얼마나 만족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나운서랑 사실 아나운서죠. 아나운서를 준비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이걸 통해서 나를 브랜딩하고 알릴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당연히 어렵지만 뭔가 제가 하면 좀 더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학원비도 엄청 비싸고 네, 쉽지 않은데 부대에서 전역할 때 배려를 좀 해줘서 일요 집중반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학원을 다녔습니다. 아나운서 학원을 네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정강정책 연설 대회가 딱 뜬 거예요. 그 참에 네, 21년도 딱 타이밍. 12월에 한창 제가 프리랜서로 아나운서랑 프리랜서 기자 같은 거 막 할 때 네. 이거는 저에게 찾아온 기회다. 이걸 하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나운서만 한 건 아니고 프리랜서로 막 유튜브 작가 같은 것도 하고 뭐 성우도 하고 뭐 그런 거를 할 때라. 그리고 어쨌든 정치도 사실 뭐 사람들이 쇼라고 하는데 그 쇼라는 게 나쁜 의미의 쇼가 아니라 진짜 보여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소위 연출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리랜서로 항상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할 때 그 무대에서 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해야 되거나 뭐 백업을 해준 FD라는 그런 일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조금 한 2-3달 정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다 해보니까 이 연설 대회 준비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네. 일을 해본 게 마음이 도움이 되셨나요? 됐어요. 네, 도움이 됐고 그런 걸 하면서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공채도 다 안 열리고 이랬어가지고 제 동기들도 보면은 다 2022년 이후에 취업한다든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21년에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들 뭐 비슷하시겠지만. 타이밍이 딱 네. 맞았네요.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네. 많아가지고 아마 이제 질문을 당연히 많이 드릴 텐데 네네. 이 영어로는 no offense,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라. 네네. 정말로 공격하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뒤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네네. 좀 직설적인 저는 직접적인 질문이 있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보통 그러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격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앞으로 평생 공격받으면서 살 텐데. 역치를 좀 높여주십시오. 공격은 잘 하지 않아가지고. 네. 네. 저 예전에 생각난 일화가, 예전에 기자 친구가 기자가 되었다고 이제 SNS에 올리면서 한국에서 욕먹는 직업 2위인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위는 뭐지 생각했는데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 2를 다 경험하겠네요 나중에. 그래서 욕먹는 직업을 가지게 되시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수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야망이 있으신가요? 그쵸. 정치의 꽃은 또 야망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뭐 앰비션이 가득합니다. 아우. 네. 뭐 그쵸. 그런 야망도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야망이 있어야 정치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야망이 뭐 제 개인의 욕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릴 때 뭐 한국사에 좀 심취했던 것 같아요. 오, 네. 예, 그냥 뭐 그냥 세종대왕님 같은 분이 뭐 한글 창제를 한다든지 이순신 장군님이 막 임진왜란에서 그렇게 이겼던 그런 과정들, 스토리들 외에도 우리나라를 빛내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독 저는 설렜던 것 같아요. 오. 네, 이 조만한 나라에서 그런 위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훌륭한 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훌륭하게 물려받은 이 나라를 좀 잘 더 강하게 만들어서 물려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욕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자아를 실현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야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아까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것도 있고 뭐 제가 프로그래밍은 못하지만 그래도 비전공자보다는 아, 그럼 물론이죠, 물론이죠. 좀 이해도가 조금은 높지 않을까. 네, 아유, 그런 물론. 그런 차원에서 좀 일맥상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정치를 네. 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속해 있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의 이념이 기반이 된 정치를 하고 싶긴 합니다. 뭐 예컨대 진보 진영의 가치인 평등도 중요하지만 보수 진영에서의 그 자유의 그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컨대 사람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출발선은 다르고 누구나 뭐 환경이 다 다르겠죠. 하지만 어떤 제도 안에서는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어디까지는 성공할 수 있다. 어디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된다 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정치를 하되 그 기반은 자유의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의지로 내 소위 팔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워낙 저도 뭐 사실 수능을 2번 보면서 제도가 너무 많고 복잡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냥 수능 하나만 있는 게 제일 공평한 거 아닌가? 근데 또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전역하고 아나운서 준비하면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그런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제가 완전히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컨대 제주도로 한 공고의 애들을 이제 가르치러 갔는데 이 친구들은 정말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 몇몇 애들은 한글을 잘 못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초중고 예, 예. 필수 교육 과정을 네. 밟아왔다면 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행복해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한림공고였나 그랬는데 그 학교 돌담 바로 앞에 신호등만 건너가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네네. 얘네는 점심 시간에 때로는 메뉴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루질 해가지고 진짜 그냥 그렇게 점심 먹는 날도 있대요. 우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우와. 서울에서는. 우와. 그리고 걔네들한테 꿈이 뭐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서핑샵 차리고 싶대요. 겨울에는 배 타고 바다 낚시하고.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 고교 통합 과정이 어떻고 돼서 수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 뭔가 대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자아 실현도 있고 뭐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뭔가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위한 뭐 좋은이라는 건 또 상대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일체 통하지 않는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근데 너무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물론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는 뭔가 다양한 것도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 노력으로 좀 이 정도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보이니까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네. 만약에 오늘부터 한 35살까지 제 기준으로 한 3년 뒤까지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일해서 35살 이후에 뭐 한 100억을 받는다라고 보장을 받으면 하루 10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 하루에 뭐 한 15시간 일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너무 스윗 달아 막 이러면서 막 그쵸, 그쵸. 일하면서 막 행복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35살 이후에 100억 막 이러면서 막 여름에 알프스 스키 타러 가고 막 이런 상상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려면 뭔가 그쵸. 사회적으로 약속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그렇죠. 제가 방금 건 좀 웃자고 좀 과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보장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수능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가면 소위 사회적으로 약속된 뭐 경제적 연봉이 보장이 된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게 혹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쵸. 어머니들이 이제 좋은 네, 대학만 가면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자친구 생긴다, 네, 남자친구 그렇죠. 생긴다. 네.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한 건데 또 현실은 녹록치가 않으니까. 그죠, 그죠. 네. 어쨌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지만 저도 뭐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걸 좀 더 투명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제 시간을 많이 넣고 제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시스템이 받쳐줘야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입문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때 공모전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기회도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표현 중에 네. 정치질이라는 네.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실 정치라는 말이 그렇게 사회에서 썩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진 않아요. 뭐 회사에서 정치를 한다는 보통 본인의 능력과 별개로 흔히 말하는 뭐 싸바싸바해서 위에 뭐 어떻게 해서 정치를 잘한다. 네.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사실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큰 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는 방금 조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좋은 정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제가 아직 경력도 짧고 소위 뭐 아직 선출된 어떤 그런 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유, 제가 배우고 제가 봐왔고 그냥 책 보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국회에서 경험한 걸로 봤을 때는 좋은 정치는 양보를 얼마나 할 줄 알되 또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고 약간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을 네. 잘 그러니까 하나를 얻었으면 당연히 하나를 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정치학을 소위 공부하거나 배우면은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균형의 밸런스는 뭐 51대 49, 50.1대 49.9 막 이렇게 어. 얘기하듯이 팽팽한 게 사실 제일 좋은 거니까 내가 하나를 얻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 양보하고 하나 얻으면서 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좋은 정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뭐 옛날에 뭐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낭만의 정치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왜냐면 결국 정치가 파이 싸움이거든요. 네. 예산을 얼마나 누가 가져오냐, 자기 지역구로 가져오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럼 내가 뭐 철도에서 예산 뭐 한 10억 받아왔으면 교육 예산 몇천만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어도 다 챙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한정된 예산이 있는 거고 당연히 그쵸. 정해져 있는 거고 다 국민의 돈인데. 네네네. 그 시기와 때에 따라서 양보도 하고 또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게 권력이랑 좀 너무 밀접한 관계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권력이죠. 아 그죠. 흔히들 예전에 뭐 봤던 말 중에 권력은 부패하고 네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정치를 하면서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네. 부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저도 뭐 가까이서 보진 네. 못해서 잘 모르지만 네.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네. 정치를 잘한다는 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동현님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 고민을 항상 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매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좀 낭만 있는 정치인 되고 싶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낭만이라는 게 예컨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있고 어떤 큰 선택의 길로에 있는데 지금 잠깐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내가 뭘 해도 안 될 때는 그냥 잠시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할 땐 포기할 줄 알고 자리에 욕심내지 않고 제가 이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 신념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하지 않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욕은 당연히 먹지만, 그러니까 그 비판은 좋은데,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는 건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이념과 정치 철학이나 가치관이 저랑 상황이 다른 분한테는 비판의 요소는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제 상황과 제가 환경 처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았을 때는 비난은 못하게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리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리가 또 제일 중요한 집단이거든요. 네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모시는 소위 오야가 오야붕이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고 내가 모시는 분이 이 선택을 했을 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죽어. 근데 이분의 정치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이 10년 뒤에 봤을 때도 맞을 것 같다 하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의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뢰는 내가 걸어온 길을 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들을 믿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막 기독교인 분들이 신을 믿는 믿음이 예언한 걸 성취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교 같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계속 지키는 걸 보여주면 내가 약속한 거를 앞으로도 지킬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 가는 걸 보장하지 못하고 틀렸을지도 모르지만 시대 배경에서는 그냥 궁극적으로 내가 맞았다라는 거를 믿어주고 내가 그걸 또 믿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의리 이런 낭만 요즘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그 정도의 낭만이 없으면 뭔가 대업을 이루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늘 하는 말이 저는 은혜도 2배지만 원수도 2배거든요. 네. 레버리지로. 네. 저에게 잘해준 분들 잊지 않고 다 저도 끝까지 이제 잘 하겠지만 저를 배신한 분도 끝까지 네, 그런 낭만, 믿음, 약간 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그게 네. 되게 응축되어 있는 말로 이렇게 의리라고 표현이 된 것 같은 네네.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의리 있는 네. 정치인이 되고 싶다. 네네. 전우죠, 전우. 정치의 본질은 전쟁입니다. 아오. 네. 지면 소위 선거에서 지면 끝입니다. 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이겨야죠. 물론 어. 그 방식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수많은 병법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지면 끝입니다. 이겨야죠. 이기고 나서 내가 생각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를 믿고 따라줄 수 있는 나의 뭐팀 동료들, 전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게 낭만이고 네,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랑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네네. 혹시 개인적인 취미도 있으세요? 개인적인 취미 되게 궁금해요. 어떤? 아 취미요. 취미야 저는 음, 사실 취미라 하면 보통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거나 그렇죠. 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 같은데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뭐 7시에서 6시 반 사이 운동하는 거. 네. 그때 뭐 뉴스도 듣고 평소에 그냥 한번 읽었던 책을 요약해주는 유튜브 채널을 뭐 1.25배속으로 들으면서 러닝하고 웨이트를 한다든지 그때 아침 운동이 취미인 이유가 사람들이 그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게 다양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제 시간에 오시는 분들의 루틴을 보면 저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젊은 뭐 20, 30대 분들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극을 받기도 하고 그런 취미가 조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책 읽는 거를 진짜 좋아하기는 해요. 이게 책 읽는 제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모습에 스스로 취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거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몰입도 해야 되고 이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쵸. 사람들이 보여지는 대로 살게 돼 있고요. 뭐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 뭐 진짜 어떤 높은 자리고도 있지만 진짜 제가 하는 게 저희가 가는 길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책을 되게 많이 읽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제한된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데 간접 경험의 최고봉이 책이고 뭐 저도 뭐 소위 저희가 레포트를 하나 쓰더라도 뭐 심혈을 기울이면서 쓰는데 이 책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한 3-4시간 뭐 길게는 6시간 만에 읽은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부분, 저자의 철학, 저자의 평생 연구한 그런 것들을 흡수한다 생각하면은 아주 남는 장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가들과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그런 취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요. 요약하면 취미가 책과 운동이시네요. 네네네. 너무 건강한데요? 네. 실제로 뭐 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컨셉이다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나이 30대 넘어가고 하면서 제일 괜찮은 취미예요. 네. 그렇죠. 훌륭한 취미죠. 네. 사실 뭐 취미 많잖아요. 뭐 위스키도 있고 뭐 와인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제일 돈 안 들고 그렇죠. 가성비도 훌륭하고 혼자 할 수 있고 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이다 보니까 때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도 좋겠네요. 네. 진짜 취미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좋은 취미를. 네. 물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막 특히 와인 위스키도 문학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음식이랑 같이 먹을 때도 맛있고 한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런 거는 어쨌든 다음날 후유증도 좀 있고 어쨌든 살도 찌고 이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생각했을 때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동현님 그러면 어떤 책 좋아하시나요? 책 어떤 뭐 장르 아니면은 뭐든 장르든 뭐 딱 책 하나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다 좋아하는데 저 지금의 저를 이거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워딩이 셀 수 있는데 네. 소위 처세술이라고 하죠. 아, 네, 뭐 권력의 중요하죠. 법칙,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권력의 법칙 이런 책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면 되게 그냥 철학책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같은 거라든지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 되게 질문을 많이 던지게 하는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책의 세계에 빠지게 된 거는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정의란 무엇인가였어요.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 거기에 완전 흠뻑 빠졌죠. 빠져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그러니까 철학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 저는 뭐 책 한 권을 사실 한 번에 쭉 읽지는 않고 그 루틴이 좀 있어서 뭐 일하다가 마음이 좀 나약해진 것 같다 싶으면은 읽는 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뭐 네. 방금 말한 뭐 권력의 법칙 같은 거는 챕터가 한 48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한 챕터씩 읽는데 뭐 한 20분 내외로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제 책문이라는 책에 또 빠졌는데 네. 책문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읽기 시작했는데 그 옛날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사람들의 답을 모아놓은 거더라고요. 너무 재밌잖아요. 오, 네네. 33명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전국에서 네, 1등. 네, 날고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책 일단 그런 식으로 소개가 돼서 제가 사긴 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못 봤고 뭐 그런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됐던 문제와 경신대기근에 있었던 현종의 문제는 극명하게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급제한 답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 상상하면 재밌잖아요. 그쵸. 네, 그 당시에 날고기는 양반들인데 그 양반들이 나중에 다 그거잖아요. 그 이조 판서, 그죠. 병판, 영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상상을 하면서 보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도 그냥 뭐 과학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 워낙 뭐 AI 관련된 것도 많고 하니까 그쵸. 네, 그런 거 특히 미래학 책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년 뭐 매일경제나 이런 데서 뭐 경제 관련, 기술 관련 거 시리즈별로 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재밌고 뭐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것도 어쨌든 나오면 보긴 합니다. 다양하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엄청 다양하게 네, 보시는데요. 네. 그냥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때 민감하게 반응은 또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를 지지해주고 받쳐줄 코어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철학책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계속 고민하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이 또 네, 너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어쨌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용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책에서도 오는군요. 네. 책에서 얘기했던 것들, 뭐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워낙 현대 정치에서도 예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써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종필이랑 김영삼이 얘기했던 건데 연자간지 홍곡절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록이나 고니의 뜻을 알겠냐고 하면서 네네. JP가 YS의 정치적 깊이를 이렇게 평가하며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한 것들. 네. 이게 책 이름인 거죠? 아니요 그냥 하나의 뜻입니다. 네. 이제 인용구. 네, 인용구 막 이런 것들.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런 일화들이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연작이 홍곡의 뜻을 어찌 알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안지에서 나오는 막 그런 일화들. 한신도 네. 무례한의 가랑이를 기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위군 부대에 보낼 때 자기 속마음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대변한다든지 멋있잖아요. 주저리 얘기할 필요 없이 한 문장으로. 네. 그럴 때 써먹으려고. 플러스로 그런 소양도 기를 수 있다. 네. 어쩌고 한 얘기입니다. 꼭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고 그런 지혜나 이런 일화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좀 느껴졌습니다. 네네. 네, 책 얘기 말고 저희가 종종 요즘은 자주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거의 매번 네네.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아, 드리는 편인데 혹시 조금은 알 것 같긴 한데 네네.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편하게 정치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정치가 사업이랑 예술이랑 같은 영역인 것 같아요. 뭐 사업의 관점으로 보면은 돈을 벌듯이 표를 받아야 되고 음. 예술처럼 아트처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늘 똑같은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길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오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경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예산을 분배하고 어디서 예산을 따오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돈이거든요. 그럼 뭐 제가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뭐 제약이 없으면 지역에 다 각각 맞는 사업들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있고 앞으로도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국강병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저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육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교육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눌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알고 앞으로 나아갈 줄도 알면서 여유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쨌든 기술 패권 전쟁에서 조금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나 요즘 의대 쏠림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공학도들이나 기술 쪽에 있는 친구들의 경제적인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는 설문을 봤어요. 네. 사실 맞는 말이죠. 사실 의사들이 숭고한 뜻을 갖고 가신 분도 당연히 많고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개인의 자유지만 가장 큰 의사가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직업이면서 고소득이기 때문이라는 또 설문도 많거든요. 그게 대변해 주는 것처럼 결국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나라의 똑똑한 엘리트들이 기술 개발 쪽에서 더 뭔가 자기들의 자아 실현을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의 나사 같은 거에 취업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뭐 빌보드에 노래 올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빌보드 같은 차트를 만들어서 선도하는 나라가 되려면 결국 그것도 다 자본이고 그렇죠. 예, 충분한 투자와 인프라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요.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1등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넷플릭스 만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냥 뭐 짧은 식견이지만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임진왜란때도 그때 뭐 제가 본 게 맞다면 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은을 추출하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되게 좋았는데 네. 그때 예산군인가? 연산군 예산군이야지 연산군 때 다 일본으로 가면서 은 추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막 그 은을 팔고 뭐 하면서 무기도 들여오고 사용법을 받아들인 일본이 막 이렇게 힘이 강해지고 막 이런 일련의 뭐 그런 하나 사건들 정확히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적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두 분 다 문과지만 네. 문송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AI 시대에서는 철학과 같은 게 결국 더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철학가가 지금 당장 어디 투입해서 당장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소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기 좀 하고 싶은 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막 보면은 다들 생각을 깊이 안 하려고 하고 쇼츠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감성을 이해하고 싶어서 쇼츠 같은 걸 좀 몇 개 막 보다 보니까 저도 중독이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제가 많이 경제적인 그런 게 없다면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일만 더 얘기하면 군에 있을 때 제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지는 그 과도기 시점에 제가 소대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휴대폰이 없었을 때의 병사들과 휴대폰이 있고 나서의 병사들의 막사 생활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휴대폰이 없었을 때는 소위 뭐 구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만큼 끈끈해지고 그만큼 의리가 생깁니다. 왜냐면 군대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진짜 전쟁 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우를 위해서 뭔가 더 하고 같이 이기기 위해서 뭉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들 자기 다 휴대폰만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애들 군 생활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 뭐 자기네들 끌려왔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맞죠. 맞는데 그렇게 환경 탓하고 뭐 탓할 바에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왜냐면 그게 다 태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밖에서 나가서 갑자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제 군에서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똑똑하고 잘하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고 그런 애들은 어차피 처한 환경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아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시간이 제일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뭔가 경직 제약도 없고 뭐 그렇다 하면은 뭐 얘네들도 그냥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말을 조심히 하게 되는데 나중에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스쳐가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대부분의 제 선배들도 그렇고 이제 그냥 저보다 형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군에서 책을 제일 많이 읽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네. 사실 맞는 말이고요. 저도 군에서 제일 많이 읽었고 그래서 그때 애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하긴 했어요. 휴가도 그러니까 군 복무수가 줄면은 휴가 수도 줄어요. 그런데 애들은 휴가를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거를 하면은 일정 활동을 하면 휴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책 쓰고 독후감을 잘 읽고 독후감을 잘 쓰면 포상휴가 같은 것도 막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애들이 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했죠. 근데 막 처음에는 막 반항한다고 금도끼 은도끼 입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화가 치밀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극한 상황이 있잖아요. 별짓을 다 해요. 네? 토끼와 거북이 막 이런 걸 거기서 느낌 좀 쓰라고 하면은 나는 토끼같이 살지 말아야지 막 이래요. 한 페이지 써야 되니까 이 토끼는 어떤 토끼일까 하면서 막 그 하나로 서사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하기 싫은가? 근데 그런 애들한테 책을 읽게 하기보다는 책을 내가 재밌게 소개를 해주면서 이걸 읽고 싶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전략도 해보고 막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중에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지만 한두 명의 인생도 뭐 나름대로 좋게 바꿀 수 있으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철학 책의 힘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니까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되게 에세이 시험이 중요하잖아요. 내 생각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정해진 거 막 시키는 것만 주어진 것만 하다가 대학교 가서 시간표도 자기 마음대로 짜라 그러고 갑자기 네 거를 해야 돼. 내 게 어딨어. 내가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고 취업할 때 자기소개 해보는데 자기소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왔지. 그런 교육 하나도 안 하는데 근데 결국 그게 저는 다 뭐 경제적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냥 막 좀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좀 대학도 좀 못 가면 어때요? 상위 뭐 대학 어차피 좋은 대학 다 1등급만 가는데 1등급 인구 상위 3% 4%밖에 안 되잖아요.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좀 꿈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다들 인생 좀 더 재밌게. 하지만 열심히는 해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노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누워서 숨만 쉬고 휴대폰 하고 막 맨날 TV 보고 이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거는. 네?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게. 네. 제가 그 친구들한테 늘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나폴레옹이 했던 말인데 오늘 나의 불행은 그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불행이라는 하면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고 내가 뭐 오늘 뭐 성과가 뭐 안 좋게 나왔든 뭐 내가 뭐 어떤 정책에서 실패를 했든 그거는 그 언젠가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이 보복한 거다. 그러니까 최선을 항상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하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얘기의 쟁점 핵심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예. 그 두 번째 얘기 생각났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애들 상담을 하면은 뭐 다들 꿈이 있어요. 막 그래도 귀여워요. 변호사 하겠다, 판사 하겠다, 의사 하겠다, 사업으로 돈 많이 벌겠다. 근데 하는 짓은 맨날 누워 있고. 그러면 뭐 너는 성공 한 250살쯤 할 거냐? 수명이 한 500살은 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그러면 아니 나는 뭐 하는 거 보면은 한 200살쯤 성공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비아냥되긴 했는데 왜냐면 또 직접적으로 세게 말하면 또 이게 언어 폭력이니까 돌려로 그냥 좋게 좋게 말하는 거죠. 기분 안 상하게. 근데 그렇게 하려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제가 잘 해야 되고 그 말에 무게가 실으려면 그리고 또 군대가 구타도 안 되고 이제 다 변했잖아요. 근데 장교로서 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또 규정과 방침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래서 항상 규정과 방침으로 애들을 통제를 했죠. 뭐 예를 들면 제 건물대를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FM대로. 그리고 애들 건물대를 보고 제 거랑 똑같이 할 때까지 취침 안 시킵니다. 칼각으로 다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전쟁 나면 불이 꺼지잖아요. 갑자기 발이 꺼질 수 있잖아요. 밤에. 근데 물건 군장 싸려면 어떤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는다? 그럼 군장 못 사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실제로 하면서 계속 정신 교육을 하기도 했죠. 그 몰입을 해야죠. 왜냐면 진짜 전쟁 나면 전쟁 안 나라는 법이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중국이 대만을 대상으로 폭격했다는데 연습했다는데 네, 어쨌든 제가 좀 과몰입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대로 다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어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질문으로 돌아오면 네. 경제적인 제약이 없어지면 편하게 정치하고 싶습니다. 네, 편하게 정치하고 싶다. 제도권에 부족한 예산 다 제가 주고 사재를 털어서 나라의 곳간이 아닌 제 곳간을 열어가지고 사재를 털어서 편하게 정치하고 싶다. 네. 제약이 없게 하고 싶습니다.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네. 나라를 위해서. 네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좀 행복해하고 뿌듯해하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과몰입 상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정도는 해야 좀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거의 뭐 이제 공식 질문처럼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시겠어요? 라는 질문 드리는데 네네. 누구랑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이 질문을 사전에 받았을 때 고민 많이 했는데 미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궁금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내 정치적인 걸 생각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고 그다음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고 네. 근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고 아니면 석가모니를 만나보고 싶고 왜냐면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당군도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왜 이 땅을 골랐냐?
본인도 그 땅에 네. 태어났으니까. 네. 아니 지도 다시 펼쳐드려야 되나? 오자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좀 생각을 한다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좀 꼭 만나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건설을 도대체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갖고 그 선택을 밀어붙일 수 있었는가. 그때 당시 반대도 많았고 차도 많이 없었고 와 진짜 이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물론 이제 사서전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고 뭐 하는 게 있지만 진짜 나만 알 수 있는 진솔한 얘기를 진짜 생각. 이런 스튜디오 하나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방음벽 딱 돼가지고 저만 한번 궁금한 거예요. 소위 영업 비밀이죠. 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그 해안이 너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내려놓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하는 얘기도 있고 뭐 말들도 많지만 궁금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명암이 확실하신 인물이시다 보니까 불안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은 이바지를 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라는 신념이 있었지만 반대로 그런 걸로 인해서 얻은 것도 많지만 반대로 이제 워낙 뭐 독재니 뭐니 하면서 시위도 많이 있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으로 못 내려왔을까, 어떤 마음일까. 진짜 그냥 그것도 저만 듣고 싶어요. 대외적인 메시지 말고 사적인 메시지로. 그냥 진짜 그런 궁금함이 있기는 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셨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암살되지 않고 어쨌든 하야를 하든 뭐 퇴직을 하든 해서 은퇴를 했고 나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면 어떠한 삶을 살고 싶었을까. 그다음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 막 약간 이런 질문들 재밌지 않을까요? 벌써 책 한 권 뚝딱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질문지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해안이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약간 제가 또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제가 옛날에 생각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언제부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인류는. 근데 생각을 잘 하기 위한 도구는 없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 이전의 생각은 무엇일까 막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서양 철학 기본 베이스로 해서 생각의 도구에는 뭐 5가지가 있다. 뭐 논리의 로고스, 그다음에 뭐 수사의 뭐 레토리케, 뭐 아리스모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그 신은 가장 궁금해하는 인간에게 자연을 통해 감추어둔 비밀을 조금씩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2가지 일화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뉴턴의 중력 발견할 때 사과가 뚝 떨어졌을 때 그걸 그냥 단순히 넘기지 않고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중력을 발견한 사례.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이 2번째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흔히 우리가 음악을 할 때 화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음의 배열 막 이런 일전의 규칙인데 그걸 처음 만들고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발견하고 만든 사람? 피타고라스. 오 맞습니다. 네. 아시는 분 별로 없는데 네. 네. 길 가다가 대장장이가 치는 소리를 듣고 이거 왜 그러지 아까 하면서 이렇게 발견했다라는 일화로 뭐 호메로스들이 전해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서 신은 궁금해하는 인간에게 자연을 통해 감춰둔 비밀을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시대의 어떤 큰 한 획을 긋고 뭔가 발견을 하고 뭔가 해안 있게 뭔가 보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궁금해하고 막 이랬다는 건데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결단과 선택들을 했을까. 사실 쿠데타 군사 쿠데타도 그거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밀실에서 네, 들어보고 밀실에서 싶다. 네, 밀실에서 딱 그냥 저만 듣고 싶죠. 진짜 말이 안 되죠. 그 서울의 봄 같은 영화만 봐도 막 손이 땀이 나는데 그거보다 더 앞전에 혼자서 딱 이렇게 병력들 이끌고 간 거잖아요. 무슨 이성기 위화도 해군도 아니고.
때. 한편으로 또 그럼 이성기도 궁금하긴 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이하도회관을 했을까? 최영 장군의 목을 쥐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했을까? 뭐 여러 가지 야화가 있단 말이에요. 둘째 부인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는 가셔야 될 때입니다. 뭐 이랬다는 야화도 있고 별의별 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성기도 궁금하네요. 네. 500년 왕조의 태조 이성기. 오늘 너무 재밌게 네. 수다를 떨어가지고 오늘 수다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뭐 저를 돌아보기도 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현님이 어떤 정치를 하시게 될지 네. 너무 궁금해지기도 했고 네. 미래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되신 동현님의 모습을 기다리면서 네네. 수다는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